항암 치료제를 함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피어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 염증 반응을 항염증제의 대사기전을 같이 병행 투여함으로써 그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게 되고, 이런 그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함으로써 레티노이드 게스트의 그 체내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레티노이드 게스트는 그 항암 치료제 및 항암 예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태양이라든가 피부암, 그리고 방광암, 유방암이나 자궁 경부암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 1990년대에 그 홍학기 박사님께서 이 레티노이드 게스트가 그 두경과 헤드앤넥 캔서의 그 암 발생을 또한 그 예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그 발표를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에도 이런 그 레티노이드 게스트는 그 백혈병 치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레티노이드 게스트가 그 다양한 그 암 치료와 예방에 많이 효과가 있는데,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레티노이드 게스트를 임상 적용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노이드 게스트를 경구 투여를 했을 경우에 그 혈중 농도가 그 처음 그 투여를 하고 나서 이틀 후에 다시 경구 투여를 했을 경우에 레티노이드 게스트 혈중 농도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레티노이드 게스트를 경구 투여를 했을 경우에서 일단은 했을 경우 그 장에서 흡수가 되고, 이게 흡수된 그 레티노이드 게스트가 간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간에는 그 레티노이드 게스트를 스페시픽하게 대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사이토크롬 P450라는 그런 엔자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레티노이드 게스트를 지속적으로 반복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 간에서 이 사이토크롬 P450라는 그 엔자임이 굉장히 더 많이 인덕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반복 투여를 하게 되면 이런 인덕션의 그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서 레티노이드 게스트가 그 대사가 되고, 즉 이렇게 대사가 되면 레티노이드 게스트의 혈중 농도가 감소가 돼서 결국에는 약물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런 경구제제가 아닌 다른 투여 방법으로서 생분해성 유리구인 PDLLA나 PLA 아니면 PLC를 이용해서 그런 레티노이드 게스트를 롱텀으로 딜리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경구제제가 아닌 다른 투여 방법, 즉 저희는 이제 PR로 많이 투여를 했는데요. 이런 PR 제제를 개발함으로써 간에서 일어나는 레티노이드 게스트의 대사를 억제를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한 생분해성 미리코를 이용함으로써 레티노이드 게스트의 그 약물 방출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레티노이드 게스트의 혈중 농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그 치료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과정을 하면서 계속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DLLA 레티노이드 게스트가 함유된 PDLLA 마이크로스피어를 가지고 이제 생체 적합성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 PDLLA 마이크로스피어가 실험 기간 180일 동안 실험을 하였을 때 이 미리코가 이 체내에서 굉장히 생체 적합성을 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됐던 게 이런 레티노이드 게스트를 함유한 미리코들이 투여 부위에서 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 부위를 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었는데,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이쪽 투여 부위에서 심한 파이브로블라스트, 즉 섬유세포들이 굉장히 증식이 많았고요. 그리고 콜라겐 침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이런 랜돌프 그룹에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레티노이드 게스트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메타볼리즈를 하니까 대사를 시킨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1981년도에 앤더슨 그룹에서는 이런 심하게 콜라겐이 침착되면은 이런 콜라겐 침착에 의해서 약물이 혈관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혈관으로 디퓨전 되는데 그런 배려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 파이브로블라스트 증식과 콜라겐 침착 정도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테로이드성 그 항염증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중에 저희는 이제 덱사메타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덱사메타손이 파이브로블라스트 증식과 파이브로시스 예를 들어 비슷하게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을 콜라겐 침착을 억제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덱사메타손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의 처음에 가장을 둬서 실험했던 거는 이런 레티노이드 시드를 하면 미리쿠와 그 다음에 항염증제를 같이 병용 투여를 함으로써 레티노이드 시드 미리쿠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게 되고 또한 특별하게 파이브로블라스트 증식이라든가 콜라겐 침착을 억제를 하게 되면 염증 부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나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의해서 일어나는 레티노이드 시드 개선나 아니면 콜라겐 침착에 의한 약물 두피적 배리어를 억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억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체내에서 레티노이드 시드 혈중 농도를 증가하고 그리고 또한 드럭 이펙트, 약물 효과 또한 더 증진을 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쿠를 레티노이드 항염 미리쿠를 만드는데요. 보분자 기준으로서는 PLJ와 PLJ PG 다이브로 코폴링을 사용했고 레티노이드 시드는 3.2%로 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스피어는 오일인 워터 이멀전 솔벤트 이렉트로이션 메소드에 의해서 제조를 했습니다. 제조를 한 후 이런 마이크로스피어의 모폴로지를 새로 구성했는데 보시게 되면 약간의 불규칙적인 구형의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표면은 굉장히 매끄러운 모양을 가지고요. 사이즈는 대략 20에서 80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리고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리코를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하였는데 일단 물질은 약물이 함유되지 않은 컨트롤 미리코하고 약물을 함유하고 있는 레티노이드 시드 미리코를 사용을 했고 항염증제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덱사메타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약물 도수는 레티노이드 시드는 50mg 보통주로 했고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0.1, 0.1.0으로 해서 병원 투여를 했고요. 15일 동안 이틀마다 한 번씩 이렇게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누는데 그룹 1은 컨트롤 미리쿠, 그룹 2는 레티노이드 시드 미리쿠, 그룹 3에서 그룹 3에서 그룹 5번까지는 레티노이드 시드 미리쿠를 처리를 하고 덱사메타손을 도수에 따라서 0.1, 0.1.0으로 이렇게 변화를 조정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서 일단은 저희가 미리코를 투여를 하고 나서 염증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투여를 하고 나서 이제 시간별로 거기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이데마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데마 사이즈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에서 컨트롤 미리코 같은 경우에는 실험 기간 동안 굉장히 작게 유지가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났지만 레티노이드 시드 미리코만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14일째 굉장히 크게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티노이드 시드 미리코만 처리를 해줬을 때 일어나는 염증 반응인데요. 굉장히 큰 부종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덱사메타손을 도수별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을 경우에 이런 염증 반응이 심한 염증 반응이 효과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결과로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은 컨트롤 미리쿠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레티노이드 시드에서 레티노이드 시드 미리쿠에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이것은 미리쿠로부터 방출된 이런 레티노이드 시드가 굉장히 레티노이드 시드가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일어난 부위를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한 결과인데 레티노이드 조직 검사를 14일째 한 것인데
여기 레티노엑시드만 처리를 해줬을 경우에 여기 보면은 길쭉하게 생긴 그 세포가 바로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인데 지금 여기 에로웨드로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사메타손을 함께 처리를 해줬을 때는 이런 그 파이브로블라스트 숫자가 굉장히 그 숫자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4일째 그 콜라겐 디파지션 정도를 보았는데 이게 블루칼라로 나타나는 게 콜라겐 친척 정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레티노엑시드 미리구만 처리를 해줬을 경우에 이런 콜라겐 침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백사메타손을 함께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콜라겐 침착 정도가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략 정량적으로 이제 실험을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콜라겐 침착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여기 레티노엑시드 미리구만 처리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백사메타손을 병용 투여를 하게 되면 파이브로블라스트 증식 정도는 한 50%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었고요. 콜라겐 침착 정도, 즉 여기서는 파이브로스 캡슐의 테크니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콜라겐 침착 정도로 대략 50%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과연 백사메타손, 즉 항염증제를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었고, 또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파이브로블라스트 증식이라든가 콜라겐 침착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억제를 함으로써 그러면은 체내에서 레티노엑시드 혈중 농도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레티노엑시드 미리구만 처리를 한 그룹에서는 굉장히 낮게 체내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되는데, 백사메타손을 처리를 병용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여기 보시게 되면 한 10일 정도까지는 레티노엑시드 미리구를 처리한 그룹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한 10일 정도까지 좀 더 체내 혈중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HPLC 분석을 할 때 얻었던 HPLC 프로파일을 가지고 레티노엑시드 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레티노익 애시드 메타볼라이트라 생각을 하고 픽들에 대한 에어리를 가지고 메타볼라이트 정도를 이제 알아보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레티노익 애시드 미리구만 처리했을 경우에 메타볼라이트 정도, 메타볼리즘 정도는 굉장히 1일이나 7일째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백사메타손을 병용 투여를 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이런 대사 정도를 억제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구를 이제 투여를 했을 때 투여 부위에서 이게 미리구 분해 경향성을 보았는데, 서로 미리구만 처리를 했을 경우 백사메타손을 병용 투여했을 때 혹시 다르지 않을까 해서 같이 해보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4일째나 28일째 큰 차이는 미리구 분해 경향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일째 보시게 되면 굉장히 미리구 내부에 굉장히 큰 코어 사이즈가 보이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레티노익 애시드가 미리구로부터 방출이 되어서 방출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14일째 대부분 거의 비슷한 것을 보이는데요. 혈중 농도를 거의 비슷한 것을 보이는데, 이것은 14일째 되면 미리구 내에서 레티노익 애시드가 거의 대부분 방출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후로는 거의 비슷한 값을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이제 결론을 지으면요, 레티노익 애시드를 함유한 그런 미리구는 굉장히 시비한 염증 반응을 일으켰고, 특히나 파이브로블라스트 증식이라든가 콜라겐 침착을 일으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이브로블라스트 증식이라든가 콜라겐 침착을 항염증대에 있는 백사메타손 병용 투여를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었고, 이런
친해 핵중공도 증가하는 바로 백산의 한 염증제를 같이 병용 투여를 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해서 이런 친해 게시드 친해 핵중공들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